안녕하세요. 제 4강입니다. 코로나19로 또 뵙지 못하고 또 영상 편지만 드립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충하시고 과제는 교시당 3개 이렇게 길지 않고 짧게 제가 제시할 거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예방수칙 잘 지키셔야죠.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뵙기를 희망하면서 제 4강 1교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발달 과정에 대한 겁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라고 그랬죠. 전에는. 저도 이제 이 용어가 자꾸 혼동됩니다. 강의 중에도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우리 한국 이렇게 세 나라만 이렇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서 또 교재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최초의 정신건강 사회복지가 언제 태동했느냐? 그러면 1880년 19세기죠. 19세기 후반에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때 보면은 그 사회복지 단체가 주체가 되는 정신병원 퇴원한 클라이언트를 그 유탁 과정이 있었죠. 시설, 요양원에 의뢰하고 직장을 알선하고 가족을 지도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바로 사회복지가 바로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누굴 대상입니까? 정신병원을 퇴원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몇 가지입니까? 위탁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위탁 과정에 이제 그 위탁하는 거죠. 가정에. 그 다음에 시설에 또 맡기는 거, 또 요양원에 의뢰하는 거, 또 직장을 안설하는 거, 클라이언트에게. 그 다음에 그 가족을 지도하는 거. 그중 5가지를 수행하는 그 사회복지 실천이 바로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였습니다. 그 영국이 최초에 언제 시작했느냐? 1880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20년에는 정신보건운동, 이것이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20년, 20세기 초죠. 그 다음에 26년에 런던 클리닉이 세워졌죠. 클리닉, 런던의 동런던 클리닉이 세워졌고 29년에는 런던 아동 가이던스 클리닉, 아동 가이던스 클리닉이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4년에 정신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교육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법 안에 정신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증진의 내용이 이제 그 법안에 제정된 것이죠. 그 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때가 1944년 해방 직전이죠. 우리나라 1945년. 1950년에는 부적응 학생의 의학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교육제도 안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보고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하는 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 이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거죠.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와 부적응 학생에 대한 연구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교육제도 안에서 그것이 의학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 교육적 문제는 학습의 문제,
학습을 제대로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 없는 거죠. 수학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연구했고 동료 관계, 또래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1950년. 그 다음에 1956년에는 언더우드 위원회 활동 보고서에서 아동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그 전문 인력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부터 60년에는 지방 교육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교육 당국의 전문 인력이 계속 증가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국이 처음에 정신보건 활동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요. 발전기를 보면은 1930년대 정신의학의 발달이 주로 정신병원 중심이었어요. 30대.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를 이제 돕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는 결국 뭐냐면 정신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지만 그 안에 사회복지사 활동도 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그래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그 이제 명칭으로 그 직명으로 사회력을 알아보고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또 가족, 고용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말고 이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 개인의 사회력, 이게 사회력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계도나 생태도에 해당되는 도식화되는 그 사회력을 알아보겠죠. 그 다음에 후속 서비스를 제공해 줬고 환자와 가족을 또는 그 고용인,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퇴원, 입원도 도와주고 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협력하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치료, 조사, 연구 이런 모든 일들을 참여하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당시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죠. 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1930년대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점점 그 후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되는데 의사나 간호사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이제 수행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발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 사회력을 알아보고 누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력, 그 다음에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환자나 가족이나 고용주에게 환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일, 그 다음에 환자의 퇴원, 클라이언트 퇴원을 도와주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또 협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다음에 치료하고 조사 연구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발전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나 간호사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활동하기 시작한 때가 발전기였다. 이제 정착기는 언제냐? 정착기는 여러분 교재에 보듯이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시키고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활동 범위가 이제 확대될 때, 이때가 정착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활동이 확대된 시기, 정착기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훈련받은 그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확대된 시기가 바로 정착기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정신보건사업훈련센터, 이것이 런던 경제대학에서 설치되었고 또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영국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협회가 창립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죠. 1947년 맨체스터 대학교의 정신보건사회복지훈련센터 설치, 48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병원 지방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 이때가 이제 정착기로 이제 보는 것이죠. 정착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하고 이별하고 그 많은 환자들이 생겼죠. 정신질환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베트남 전쟁을 참전했던 용사들이 있죠. 그들은 많은 그 전후 후유증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었던 환자에 대한 사후 보호 및 보호에 이제 국한되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리버풀 대학교의 훈련센터를 설립했고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습니다. 1959년. 제가 태어난 해죠. 1959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됐고 60년대는 정신건강정책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보호가 이제 강조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63년도에는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가 개발되고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정착기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그 발전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주요 기능은 그랬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입원 환자 치료하는 거, 외래 환자 치료하는 거, 응급 환자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방병동에서 부분 입원시키는 거, 또 지역사회 자문과 의뢰,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센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의 특성을 한 3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적 측면이 임상 분야의 보조자 위치를 벗어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부터 협력을 받지 않고, 그렇죠? 임상 분야의 보조자 위치에서,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의 어떤 그 협조를 받지 않은 상황, 그리고 임상 분야의 보조자 위치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정신병원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의 도움 없이 임상 보조자로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성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만이 이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을 치유하고 케어하고 이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세워진 뒤에 활동하기 시작한 때에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도 없고 단지 임상 분야의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태동기, 정착기, 발전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 결론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과거의 정신병원에 있던 정신과 의사가 또 간호사가 주도했던 이제 정신장애 대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임상보조자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모든 종류의 그 질병이나 부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이미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많은 종류의 질병과 부적응으로 사회 부적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들로만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필요했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많은 질병과 그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만이 단지 환자를 그러면 다루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활동이 많아진 거죠.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과정에는 환자를 그러니까 그들만의 환자만 다룬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동료를 위해서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둘입니다. 클라이언트 환자 또 그 일을 함께 돕는 동료들까지도 상담해 주었다는 거죠. 상당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분들의 그 어떤 지적인 면이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그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동료들의 상담까지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2급,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일정한 연수와 또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안다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2급과 1급을 취득할 때까지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습득하게 되느냐.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1급 시험을 합격하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그 윗단계의 자격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022년도 이후에는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신경정신과 의사나 간호사나 임상심리사의 중심으로 케어되던 많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케어하는 거죠. 전에 보면은 그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정신병원에서 이제 치료돼서 나왔는데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이분들을 케어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죠. 그러면 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는 누구냐? 역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임상보조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거죠. 이제 기관 내에서는 정신병원이나 신경정신과의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내에 근무하는 임상심리사가 활동하지만 이제 퇴원 이후에는 누구에게 유임되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보조자로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그 활동, 그 다음에 정신보건 그 사회복지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임상심리사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임상보조자로서 그들을 케어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적인 그 사실, 역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시기적으로 그러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할 그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분들은 뭐 그 시험 준비할 필요 없죠. 저도 해당되고 그러나 젊은 분들은 1급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1급 시험도 준비하셔서 합격하신 이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